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신경민입니다. 오랫동안 서울경제TV 시청해오신 분들은요, 해외 선물 리턴즈 익숙하실 텐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그 구성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해외 선물 투자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또 해결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에 필요한 알찬 정보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금요일 뉴욕 증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거라는 심리가 이어지면서 IT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상승을 했고요. 금융과 유틸리티 업종이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보스턴 연원 총재는 연준의 완화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반면에 미니의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시각에 타당성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한 시장 얘기 나눠볼 텐데요.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현재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 또는 1612번, 그리고 문자로는 샵 0082로 참여 원한다고 연락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요, 실시간 채팅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월요일 오늘의 맞서님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월요일 차트 남자 맞서님과 함께합니다. 맞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트 남자입니다. 오늘 월요일 처음부터 이제 인사드리게 되는데 이제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한 이제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고용 지표도 있고 오펙 플러스 이제 정례 회의도 있는데 이 지표 이제 중요 이벤트를 앞두고 나서 증시의 이제 방향성이 어떻게 위로 나올지 아니면 오늘 어느 정도 좀 하락이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성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개편 첫날부터 이제 차트 남자 맞서님 함께해서 너무 기쁜데요. 일단 저희 오늘 지금 10시 55분 시각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의 증시 방향성은 고용 지표에 달렸다. 다음 골드로 넘어가면요,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가 감소했으며 하락 압력이 높아지는 금. 크루드 오일 살펴보겠습니다. 오펙 플러스 감상 완화 움직임에도 수요 급등에 유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유로 FX에서는요, 영란은행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시적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유로는 상승세로 보였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 시장의 중요한 이슈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개장 이후 나스닥 흐름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나스닥은 현재 0.73% 상승한 14,44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나스닥에서 주목해봐야 할 이슈 제가 들고 왔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첫 번째 외신에서는요, 지금 inflation looks bad now, but it's pretty much sticking to the script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나빠 보이지만 sticking to the script, 거의 대본대로 우리 예상대로 가고 있다는 조금의 자극적인 제목이네요. 네,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틀랜타 연준 총재의 발언을 언급했습니다. 지난주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고 지속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보였죠. 또 연이어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의 말이 언급이 됐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정책 위반자들은 앞으로 몇 달과 몇 분기 안에 이 새로운 위험성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과 조금 더 큰 폭으로 다를 수 있다. 그런 입장도 넣었고요. 또 현재 추세가 예상된 흐름을 따르지 않으면 작년에 놀라운 경제 상승세에
반해서 횡보세를 이어갈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보였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 자넷 옐렌 장무장관은 현재 막대한 적자 지출이 저금리 환경을 통해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있다라고 반대되는 입장까지 함께 나온 기사였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슈 짚어보고 갔는데요. 이제 마스터님 만나보고 갈 시간이죠. 현재 구간에서 나스닥 어떤 전략 갖고 가야 할지 저희 팻말을 통해서 오늘의 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3, 2, 1. 매수로 들어주셨네요. 네. 이제 저 매수를 좀 들었는데 네. 나스닥이 지금 이제 바로 매수 들어가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조정 포인트가 내려와야 되겠죠. 장 시작하자마자 거의 신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보셨을 때 일본 기준점에서 계속 5일선 기준으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거를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5일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나서 신고점을 갱신한 포인트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고점을 갱신을 했다 보니까 뭐 누가 봐도 당연하게 매수에 대한 힘이 좀 강하다 이렇게 좀 판단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매수에 대한 팻말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매수의 팻말을 들었는데 네. 일단은 좀 조정 포인트가 내려오게 된다면 제가 이제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 5일선 부근인 14,000, 이 330포인트까지 어느 정도 좀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14,000? 오늘 단기성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네. 지금 관점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내려와야 돼요. 신고점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단타로 짧게 대응해 볼 수는 있지만 지금 관점에서는 고점에 대한 이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14,000, 이 330포인트 이 시점에서 매수 전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 조정 기간 이후에는 14,330포인트 자리값 짚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시장 상황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차트를 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자리값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제가 일단은 왜 중요하게 왜 이제 나스닥이 이제 14,330포인트에서 매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느냐. 요거를 좀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5일선 부근이 14,330입니다. 거의 근처 값에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이게 이제 뭐 일봉상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지금 60분 봉상에서 봤을 때 현재 관점에서 매수에 대한 채널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국면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하단까지는 열어두겠지만 이 하단 지점까지는 오늘 내릴 가능성은 좀 적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오늘은 가장 중요한 이 매물대 근처에서 좀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피보나치 조정대 비율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면 저점을 찍었었던 부분이 있었죠. 6월 21일이었어요. 이때가 이제 6월 21일 날에 바로 이제 저점을 한번 나왔는데 이 저점 포인트가 14,000포인트였습니다. 거의 13,970포인트. 이 시점에서 고가 라인대 기준으로 피보나치의 이 조정대를 이어보게 되면 자, 고점이 이제 직전 고점이었죠. 거의 14,465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국면인데 자, 이제 618 라인대죠. 0.618 라인대가 조정대 비율이 있습니다. 뭐 고가 라인대부터 해가지고 저가 기준으로 좀 보게 된다면 자 여기가 0값이고요. 여기가 저점에 대한 포인트죠. 앞서 말씀드렸던 13,000, 이 970 라인대가 0값. 그 다음에 14,155 라인대죠. 155 라인대가 0.236 라인대. 그 다음에 14,214 라인대가 0.382 라인대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비율별로 되돌림 현상이 나온다라는 게 이제 피보나치에 대한 조정대인데 기술적인 분석에서 보면 현재 매물대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이 구간대이자 0.618 라인대라고 하는 이 14,347 라인대로 좀 적혀져 있죠. 근데 우리가 항상 보조지표를 쓴다라고 했을 때 교차 지점이 만들어져야 돼요. 사실 이 단독적으로 쓰기에는 뭔가 이제 단독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을 때는 신뢰도가 좀 적어집니다. 근데 여러 가지 여러분들 보조지표를 좀 많이 써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어느 정도 보조 지표를 쓴다라고 했을 때 뭐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매물대라든지 중요한 지지 구간이라든지 이러한 구간대들이 어느 정도 교차되는 시점이 좀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14,347라인대가 0.618 라인대입니다. 피보나치에. 그러면 우리가 1차적으로 봤을 때 0.618 라인대가 일단 중요한 자리구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자리값으로 만들어지는 구간이고 우리가 두 번째 자리값으로 만들어지는 구간대는 60분봉 관점에서 횡보를 많이 쳤던 구간이에요. 횡보를 많이 쳤던 구간에서 시세가 턴어라운드에서 시세가 발산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발산이 나온 시점에서는 매수로 제가 아까 따라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매수에 대한 원칙을 좀 활용을 해보면 조정 시에 대한, 즉 눌림에 대한 매수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데 자, 어느 조정 포인트가 나왔을 때 매수로 들어가는 게 좋겠냐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이 구간대 횡보했었던 구간대죠. 매물대가 많이 포진되어 있었던 가격대입니다. 우리가 가격대로 놓고 봤을 때 13,330, 즉 전일 종가 라인대에 위치한 가격대이고요. 그 다음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대는 50포인트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물대는 13,330 라인대부터 13,350 라인대가 매물대가 많이 포진되어 있구나.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자리값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세 번째 자리값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일봉에 대한 5일선이죠. 5일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갔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상승에 대한 포인트를 너무 크게 보여줬어요.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기술적인 조정 포인트도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했을 때 오늘 관점에서 봤을 때 일봉에 대한 5일선이 이탈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이 매도에 대한 추세가 좀 나올 수 있구나. 이렇게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 460포인트 되죠. 그러면 조정 포인트는 한 100포인트는 내려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포인트 자체가 이 매수에 대한 포인트, 즉 13,330포인트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 좀 적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330 언저리 부분이 있잖아요. 이 언저리 부분 라인대가 정고점 기준과 직전 고점 라인대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수에 대한 추세 이탈 시점은 13,330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피보나치의 0.618 라인대자 그다음에 매물대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가격대이자 우리가 매물대라고 하는 거는 매수 물량이든 매도에 대한 물량이든 많이 포진되어 있는 가격대를 매물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매물대 근처 선은 아직까지는 내려오려면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교차 시점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중요 포인트로 좀 잡고 이 중심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라인대가 중심선이다. 그렇게 되면 중심선이 무너졌을 경우에는 하단이 이탈이 된 거니까 우리가 매도에 대한 추세가 유리하고 이 330 라인대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매수에 대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가져가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매수에 대한 팻말 들고 나서 이 매수 포인트를 말씀드렸죠. 13,330포인트에서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포인트는 중수인 관점에서도 해당이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했을 때 포인트를 한번 짚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틱 차트에서 놓고 봤을 때 이 매수에 대한 채널 하단 지점에서 좀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단 지점 포인트는 아직은 괴리감이 좀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벌어져 있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100포인트 조금 위에 있는 선 14,430포인트에서 지지 여부를 어느 정도 판단하고 난 이후에 매수로 대응하는 게 좀 유리하다. 그래서 오늘 관점은 딱 100포인트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330이죠. 14,330포인트가 이탈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매도에 대한 추세를 보여줄 수 있지만 지지를 해주거나 아니면 이 가격대가 내려오지 않는 한 적어도 계속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매수에 대한 추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단기성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 14,000, 이 430포인트 기점에서 봤을 때 매수에 대한 채널이 하단 지점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지 여부를 어느 정도 판단이 되고 나서 턴어라운드나 뭐 여기 근처에서 역회된 숄더 이러한 패턴을 보여줬을 경우에는 이 근처, 이 포인트 내에서 매수 대응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14,330포인트, 그 다음에 14,430포인트 이 시점에서 매수 전략 가져가시는 게 오늘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4,330포인트 이탈 시에는 매도를 권유해드렸지만 지지를 해주거나 내려오지 않는 한 계속해서 매수 전략 유지할 수 있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시장 상황 또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일단은 간단하게 또 근데 갑자기 좀 질문이 들어오셔가지고 나스닥에 대한 고점 포인트가 어디냐고 이제 좀 여쭤보셔가지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가 60분 봉상에 한번 채널을 한번 이어보세요, 여러분들. 저점 포인트 기준이 어디 시점으로 되냐면 자 6월 4일 시점입니다. 이 6월 4일 시점부터 해가지고 현재 점진적으로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러면 60분봉 추세에서의 이 하단 지점에서 계속 지지를 받아줬기 때문에 이 매수에 대한 채널은 좀 더 신뢰도가 가는 채널이라고 보시고 상당 고점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14,500포인트, 즉 라운드 피겨존이라고 하는 이 심리 저항 구간선에서 저는 오늘에 대한 고점 포인트를 확인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500포인트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항상 여러분들 중요하게 좀 바라보시는 관점은 캔들에 대한 종가 기준으로 보셔라. 캔들에 대한 종가 기준으로 보시고 자 60분 뭐 좀 더 여러분들 더 확인하시려면 240분 봉으로 볼 수 있지만 오늘 단기성 트레이딩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240분 봉상에서 고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판단이고 여러분들 좀 보셨을 경우에는 60분 봉 고점의 상단 고점, 즉 채널에 대한 상단 포인트를 꼭 확인하시고 고점 포인트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500 근처나 13,000 이제 14,000이죠. 이 14,500포인트나 14,530포인트 이 시점에서 저항선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해준다면 단기성 매도로 또 대응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생기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좀 시황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우리가 최근 있었던 일들을 보면은 FOMC죠. FOMC 이후에 점도표가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점도표가 공개되고 난 이후에 사실 나스닥은 하락에 대한 모습을 좀 더 크게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신고점을 갱신한 포인트를 보여줬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결국 이 단기금리와 장기금리로 인해서 앞으로에 대한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뭐 해외선물 시장이라든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예단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장단기 금리 차이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이가 보통 축소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경기가 좀 침체되는 국면을 좀 얘기를 하고 장단기 금리 차이가 확대가 좀 벌어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경기가 좀 회복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코로나 이후 시점에서 코로나 이전에서는 우리가 역전이 되면서 계속 금리가 이제 금리라고 하는 거는 단기 금리의 채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에 대한 2년물과 채권에 대한 10년물 기준으로 우리가 차이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 차이 자체가 코로나19 때는 되게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경기가 좀 침체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뭐 부양책을 통해서 이제 바이든과 대선을 함으로써 이 국채에 대한 10년물 금리가 완전히 좀 급등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기에 대한 채권, 즉 2년물에 대한 금리는 어떻게 보면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앙은행이 컨트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여기에 대해서 장기 금리는 중앙은행이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중앙은행이 컨트롤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미국채 금리가 10년물, 즉 장기 금리라고 하는 것은 경제 성장률을 반영을 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물가값도 반영을 하겠지만 앞으로 경제 성장이 되게 좋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높아지잖아요. 시장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국채 금리가 통상 올라갑니다. 다만 우리가 단기 금리는 계속 가만히 있었던 모습은 우리가 기준금리가 사실 0에서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는 0에서 0.25%인데 중앙은행이 결국에는 정부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금리가 올라오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단기 금리가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국면에서 장기 금리가 상승하니까 즉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이제 접어들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경제 성장이 좀 더 강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받쳐주고 있었었는데 최근 가장 중요한 좀 이상한 변수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단기 금리가 올라오는 그런 국면이 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단기 금리가 계속 올라왔던 시기 자체가 FOMC 이후에 점도표 공개 이후에 단기 금리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채 금리는 오히려 내려가고 단기 금리가 올라오는 국면에서 봤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뭐 이제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이 스프레드 즉 장단기 금리 차이가 축소되는 이제 현상이에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가 축소되는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경제가 좀 침체되는 국면이 나올 때 통상 나타나는 그림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FOMC 이후에 실질금리, 이제 단기금리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중앙은행에서 단기금리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2022년과 2023년에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그런 점도표를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금리가 올라오면서 나스닥이 좀 자꾸 실질금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단기금리입니다. 2년물 채권 단기금리인데 단기금리가 올라오면서 나스닥이 그때 한번 무너졌었어요. 하락의 큰 폭으로 좀 나왔었는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장단기 금리가 축소되고 있는 국면이지만 다시금 안정화에 들어갔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정화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금 우리가 뭐 투자로 이제 단기 금리에 대해 영향을 받는 것들은 결국 기업이에요, 기업. 기업이 금리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투자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성장주라든지 뭐 민감주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악재적으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다시 실질금리가 다시 고개를 좀 내리면서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해소됐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다만 장기금리가 지금 좀 내려오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축소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축소되는 상황이 맞고 근데 앞으로 가장 중요한 이번 주에 발표될 고용지표죠. 고용지표를 통해서 장단기 금리가 다시금 축소되느냐 아니면 다시 확대되면서 장기 금리가 조금 올라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나스닥의 하락폭은 결국 이 채권 2년물 금리가 그러니까 즉 점도표 공개를 통해서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다 보니까 금리가 조금 올라왔던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나스닥이 하락이 나왔다라는 근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기 금리가 다시금 올라올 수 있는 국면은 앞으로 경제 성장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경제 성장에 대한 척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고용 지표입니다. 이번 주에 발표될 고용 지표를 통해서 장기 금리가 다시금 올라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 증시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변수로 인해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테이퍼링 얘기가 나옴으로써 증시의 조정은 내려올 수 있지만 우리가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점진적으로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6월 달에 이제 사실 뭐 예측치가 있어요. 예측치. 6월 달에 예측치는 67만 5천 명인데 이 67만 5천 명보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 80만 명이 나왔다. 실제치가 80만 명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번 주 조정이 크게 내려올 수 있어요. 항상 얘기를 하죠. 고용지표가 중요하다. 즉 고용지표와 뭐 이제 사실 중앙은행의 목표라고 하는 거는 물가 안정과 이 고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 대두되는 거는 달러 푸는 속도를 좀 줄이면 다시 증시에 대한 모습 자체가 하락을 야기를 하게 되고 다시금 뭐 현 수준의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즉 이러한 분위기가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좀 지배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금 상승하는 분위기를 보여줬고 계속 과거 수준부터 해가지고 지금부터 계속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고용 지표를 통해서 우리는 증시가 하락이 나오느냐 아니면 다시금 재차 상승이 나오느냐 이거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좀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의 컨센서스는 67만 5천 명입니다. 그러면 67만 5천 명 수준보다 하회하는 그런 수치가 발표했을 경우에는 나스닥이 더 큰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다시금 67만 5천 명을 예상을 했는데 뭐 80만 명에서 뭐 90만 명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증시가 하락할 수 있음으로써 이 매수 전략과 매도 전략을 이 동시다발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 고용지표 발표 날은 금요일입니다. 이 금요일에 발표되니까 이 부분 꼭 신경 쓰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고용지표 발표 전까지는 그래도 나스닥은 계속 재차 상승할 여지는 있다 보니까 매수에 대한 전략을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중요 포인트라고 했을 경우 14,330포인트와 14,430포인트 이 포인트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용 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증시에도 영향이 있고요. 장단기 금리 차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일단 저희 계속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노란톡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는데 샵 0082로 차트 남자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골드 시세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우선 골드 전에 저희 오일부터 짚고 넘어가 볼게요. 네, 오일은 현재 1.13% 하락한 7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일에 관련된 이슈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온 기사는요. 네, Oil continues higher as the Fed tries to soothe markets라는 제목의 외신 기사입니다. 연준이 시장을 진정시키는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 석유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런 제목인데요. 어떻게 된 사실인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미국 연준의 매파적인 그런 변화로 주식이 일단 하락을 했었던 적이 있죠. 그리고 달러가 급등한 시장을 통해서 저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또 제롬 파월 의장이 이후에 완화적 정책으로 시장을 달래기는 했지만 이제 연준이 이러한 노력을 보일 것에 대해서 내용이 잠시 나왔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최근 시장의 혼란에 영향을 받지 않은 자산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오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석유 거래자들과 이제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오일이 배럴당 $100까지로 갈 수 있는 시기가 멀지 않았다라는 예측도 했고요. 현재 오일이 배럴당 $70 이상으로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도 짚어봤습니다. 또 다가오는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지금 8월부터 추가 감산 완화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고 이제 글로벌 경제와 항공 여행이 회복되면서 수요 측면이 상승되고 있지만 공급 상황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오펙 회의 플러스 지금 결과도 주목해볼 여지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마스터님과 함께 관련 트레이딩 전략 어떤 뷰를 통해서 맞이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가 볼게요. 3, 2, 1. 매도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매도로 아주 굳세게 들어주셨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네, 일단은 뭐 그 장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네. 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매도에 대한 팻말을 좀 들었고요. 일단은 좀 조정 포인트가 내려오고 있어요. 현재 조정 포인트가 내려오고 있고 우리는 일단 5일선을 한번 깼습니다. 일봉상에서 5일선이 이탈이 나오고 있는 국면인데 아무래도 이제 5일선이 이탈되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뭐 종가 기준으로 보시는 게 중요하겠지만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5일선이 이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차례적으로 열어둘 수 있는 구간대는 아무래도 11선 구간대겠죠. 그래서 72.50달러 선, 72.50달러 선에 대한 조정 포인트가 좀 내려올 가능성으로 보고 있고 현재 60분봉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매수에 대한 채널이 만들어졌는데 하단으로 이탈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자리값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관점에서 73.30달러 선, 이 매물대가 가장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탈이 나왔지만 이 포인트 시점에서 계속 이 저항선을 돌파를 시도한다라고 했을 때 이탈이, 즉 상승으로 이탈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이 매도 전략 가져가시는 게 저는 오늘 유리한 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매도 자리값 또 짚어주셔야죠. 73.30달러 선, 73.30달러 선에서 매도 전략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간단하게 매도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매수에 대한 채널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구간대에서 지금 하단 이탈이 나왔어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캔들에 대한 종가 기준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캔들에 대한 종가 기준이 60분 봉상에서 이탈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단기적인 좀 매도세가 이제 유리하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매도에 대한 추세가 좀 유리하다라는 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내에서 지금 매물대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가격들 보면은 73.30달러 선과 73.50달러 선, 즉 50틱에 대한 레인지가 잡혀지는 구간에서 매물대가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 시점에서 정확히 놓고 봤을 때 매수에 대한 채널 하단은 이탈이 나왔지만 반등시에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매도 전략을 좀 더 뭔가 이제 좀 더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채널 하단 이탈 나온 걸로만 우리가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73.30달러 선, 즉 73달러 선을 이탈이 되는 것만 지켜보고 매도로 좀 대응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오늘 대응 전략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구간대가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성립이 된다라고 했을 때 매도 전략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익절을 보는 구간대는 일단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적어도 50틱에 대한 수익 구간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관점에서 봤을 때 73.30달러 선, 이 구간대가 가장 중요하다. 이 구간대가 저항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매도 전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단기적 관점에서 73.30달러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그러면 시장 상황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시장 상황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이번 주 중요한 이제 이벤트가 있죠. 이벤트가 있는데 아무래도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재고량을 좀 발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월과 지금 최근 있었던 5월에 대한 오펙 플러스 이제 회의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자면 4월에서는 소폭에 대한 증산을 합의를 했어요. 사우디는 자발적 감산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했고 그래서 지난 4월에 나왔던 내용들이 5월에는 하루 60만 배럴, 그다음에 6월에는 70만 배럴, 그다음에 뭐 7월에는 88만 배럴 이렇게 감산을 유지를 하겠지만 그의 이제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점진적인 어떻게 보면 수급적인 측면을 좀 어느 정도 소화를 해주겠다라는 스탠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진적인 증산을 한다라고 했고 우리가 그때에 대한 방향성을 봤을 경우에는 감산에 의한 이어져 왔던 상승이 계속 내려오다가 즉 이때가 4월이었어요. 4월. 이제 3월 초에 계속 유가는 계속 상승을 했었던 국면을 보여줬었고 그 이후에 4월 이후에서는 이제 점진적인 증산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약간 혼동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약간 혼조세를 보여주다가 결국엔 점진적인 증산을 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완벽하게 감산을 이제 계속 유지를 한다라는 얘기에 의해서 계속 유가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서도 어느 정도 좀 수요가 받쳐지고 있는 국면이었지만 이 시점에서 에너지 유가가 계속 상승하는 분위기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자체는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를 통해서 좀 더 오일의 방향성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최근 있었던 6월 1일 날에는 오펙 플러스에서 점진적 증산을 유지를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의 관점에서는 사실 뭔가 이제 기저 효과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병목 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되는 분위기에서 점진적인 증산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에너지가 과연 이게 과열을 좀 낳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순간. 근데 우리가 코로나가 회복이 되고 나서 백신 접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국면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하반기에 뭐 드라이빙 시즌을 좀 비롯한 이런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오펙 플러스가 좀 잘 대응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증산을 할지 감산을 할지, 그게 여러분들이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증산, 즉 점진적 증산을 유지를 한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크게 좀 증산을 할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왜냐하면은 유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유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습니다. 뭐 이란의 핵합의 교착 가능성, 아니면 뭐 앞으로 이제 보복 소비를 통한 여행에 대한 수요 증가,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유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계속 공급은 제한되고 있는데 이런 수요적인 측면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국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일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즉 다른 원자재들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그런 추세인데요. 즉 유가만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오펙 플러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유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 국면에서 봤을 때는 감산을 유지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지만 네. 감산을 계속 하기에는 저는 이제 좀 부담스러운 구간대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이제 증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증산을 한다라고 하면 오일이 더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아싸리 이번 만약에 이제 증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조정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조정이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아싸리 좀 매수에 대한 기회를 좀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지만, 네. 저는 이번 기회에 매수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정이 나오면요. 그죠.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사실 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변수들은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이제 증산을 하거나, 그럼 두 번째는 뭐 이란의 핵합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면, 네.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란산에 대한 원유, 즉 원유 공급량이 좀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 오일의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근거로 이제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러한 변수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뭔가 상존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오일이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시금 재차 부각이 됐을 때 네. 조정이 내려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내려왔을 때 저는 매수에 대한 전략을 가져가셔라, 이렇게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봉 추세상에서 봤을 때 11선과 21선 간의 사이의 간격대가 있습니다. 여기가 71.70에서 80달러 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조정이 좀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저는 71달러나 아니면 71.80달러 선, 중수인 관점에서 봤을 때 매수 전략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저는 꼭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69.30달러 선에서도 한번 매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는 오일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수를 꼭 받으셔라, 조정이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좀 탄소 중립에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탄소 중립을 하면은 앞으로 이 오일이 계속 하락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탄소 중립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탄소 중립은 사실 너무 중장기예요. 너무 중장기다 보니까 네. 탄소가 지금 뭐 미국에서는 이미 이제 파리 기후에 재가입도 하고, 이제 화석 연료에 대해서 이제 규제도 계속 들어가기도 시작하고, 그다음에 뭐 인프라 투자도 확대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적인 이 탄소 중립은 계속 실천이 되고 있는 국면이긴 해요, 사실상. 근데 하반기에 이제 드라이빙 시즌을 맞이해서 지금 가솔린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중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탄소 중립한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이 뭔가 이제 원유에 대한 기업들이 시추 공수를 어느 정도 금지를 하고
화석연료를 어느 정도 좀 생산을 좀 중단한다라고 했을 때 오일이 계속 하락할 수 있는 뭔가 그림은 보여져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제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향후 1년이나 2년 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향후에 뭐 한 3개월 이후에는 앞으로 계속 유가가 상승할 수 있는 구멍은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가솔린 재고 이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반기 드라이빙 시즌 해가지고 약 한 7년 도래 가솔린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전기차가 있잖아, 전기차. 그러면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기차가 있으면 이것도 가솔린 수요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전기차는요,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제 전기차가 계속 상용화되고 있죠. 상용화되고 있지만 우리가 전기차 시장이 커진다라는 거는 이 전체 자동차 시장에 대한 파이가 좀 커진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동차 기준 관점에서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신규로 나오는 차들이 뭔가 연비가 되게 이상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차들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계속 가솔린에 대한 수요가 계속 살아날 수 있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동차 시장도 커지고 물론 이제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가 한국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아직 전기차 충전소도 되게 상용화되지는 않았어요. 아직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미래 관점에서는 물론 이제 전기차 이용객 수가 상당히 좀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휘발유를 이용할 수 있는 이 자동차의 이용 수가 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아직 잡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이고 탄소 중립이 이제 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탄이나 수리남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직은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수요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화석연료를 이용함으로써 뭔가 이제 제한을 준다? 뭔가 처벌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통상 이제 화석 연료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원유도 있겠지만 플라스틱도 되거든요. 탄소 중립에 관련된 거는 플라스틱과 뭐 내연기관차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플라스틱도 계속 뭔가 사용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뭔가 이런 거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물품들은 아직은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계속 유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탄소 중립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있는데 바이든 정부 측에서 결국에 이란이에요. 이란의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최고 지도자라는 이 하메네이가 결국에는 결국 이란산이죠. 이란산에 대한 원유 공급량에 대해서 미국 제재를 풀 것이냐, 요거에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이제 타이틀에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관련 기사를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란 최고 지도자가 핵 합의를 볼 가능성이 좀 높은데 이게 조금씩 진전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 제가 이제 얘기를 좀 들었는데 결국 라이시라는 대통령은 바이든을 만날 기획이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최고 이제 지도자 대신에 대통령이 핵 합의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대통령이 핵 합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란의 최고 지도자라는 이 하메네이라는 사람이 핵 합의를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라이시가 대통령이 됐지만 이란이 지금 대통령이 됐는데 그 라이시라는 대통령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핵 합의 보는 데 있어서 1대1로 마주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랑. 그래서 이 최고 지도자에 대한 이 성향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핵 합의에 대해서 어떤 뭔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이란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메네이가 일단은 제재를 풀어주게 되면 우리가 핵 합의를 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재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 제재가 되겠죠.
이란산 원유를 수출을 이제 금지를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재를 풀어주게 된다면 우리가 핵 합의를 보겠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조항들이 많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이 이제는 그것을 제재를 검토, 즉 제재 해제를 검토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이 되게 우호적으로 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란과 이 바이든의 핵 합의의 교착 가능성으로 인한 유가가 계속 상승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핵 합의가 진전이 되고 있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원유의 이란산 원유가 공급이 될 것이고 이 공급량이 사실 공급이 다 되려면 한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근데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지만 시장은 선반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핵 합의를 봤을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이란산 원유 공급이 되겠구나라고 이제 선반영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 오일의 하락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일에 대한 하락을 보여줬을 때 저는 이때 매수에 대한 기회를 잡으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죠. 71.30달러 선. 이 30달러 선과 이제 71달러이죠. 71달러 선과 71.80달러 선. 이 부분에서 저는 매수에 대한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수인 관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국면이다. 그래서 69.30달러 선에서 매수를 잡으셔라 하는 것처럼 똑같이 1달러나 이제 71.80달러 선 이 부분에서 저는 매수에 대한 기회를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다가올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점진적 증산에 대해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 혹시나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의 기회라고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다음으로 골드 시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는 현재 0.14% 상승한 1,78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골드에 대한 이슈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에 대한 외신 들고 왔는데요. Gold Price Outlook, 골드 가격에 대한 전망이죠. US dollar, bond yields, equity markets, reasons that may impact price movement in yellow metal이라고 나왔습니다. US 달러 이제 미국 달러고요. 그리고 번 이어즈는 채권 금리, 그리고 에쿼리 마켓은 주식 시장을 뜻합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가 더 높아지고 있는데 국채 금리와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금 가격에는 조금 반대의 영향을 주는 그런 주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이 외에도 또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논평은 주식 시장엔 유리하지만 이 점이 또 금 그리고 은에 대해서는 우려를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식 시장을 포함한 다른 투자 수단이 좋지 않을 때 이제 피난처로 금으로 투자자들이 향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좀 반대되는 시장이죠. 그래서 기사에서는 다음 주 동안 금과 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선을 보냈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하는 것도 좋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더욱 자세히 마스터와 함께 의견 나눠볼 텐데요. 팻말 통해서 뷰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3, 2, 1. 관망으로 들어주셨어요. 근데 이게 첫 번째고요. 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관망 후 매도 전략. 네. 좀 두 번째에 대한 이제 뭐 의견을 좀 드렸는데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매수로 받기에도 되게 애매하고 매도로 받기에도 상당히 좀 애매한 국면이에요. 그래서 골드가 지금 60분봉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6월 18일부터 해가지고 계속 횡보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세가 없다라는 거죠. 금리 인상 시사 발언 이후에 급락 포인트 다 보여줬다가 현재 국면에서는 박스권에 대한 추세예요. 그러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려면 이미 추세는 다 보여줬어요. 이미 추세는 다 보여줬고 현재는 박스 국면에서 대응하라는 건데 저는 박스 국면에서 애초에 좀 대응 안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저는 일단 관망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린 거고 굳이 이제 좀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매도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최근 이제 물가 안정이 되면서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가 좀 적어졌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달러도 계속 강세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91달러 선입니다. 거의. 그러면 우리가 추세적으로 봤을 때 그냥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이 좀 나오고 있고 채권에 대한 금리 앞서 이제 제가 이미지도 보여드렸다시피 채권 금리가 올라오고 있는 국면에서 조금 내려오는 그런 추세예요. 그러면
앞으로에 대한 매도에 대한 포인트가 좀 더 유리하겠죠. 금리가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정화되는 국면이지만 아직은 뭐 완벽하게 회복을 한 건 아니다 보니까, 즉 채권 금리 자체, 단기 금리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매도에 대한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790포인트와 1795포인트 이 레인지 안에서 저는 매도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굳이 대응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2단계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노란톡 더 궁금하신 점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차트 남자라고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요. 노란톡 링크 보내드립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 투자 상담, 유사 수익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